네, 저는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김충섭이고요. 지금 발표는 컴프디와 시스템디와 플릿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코어 OS에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제 경험해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굉장히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데모는 이제 코어 OS 서버 세대를 이제 가상 머신으로 띄워두고, 첫 번째 서버는 이제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서버고, 거기에 이제 핫프록시를 띄워서 저길 이제 접속을 하면은 핫프록시에서 이제 웹 서버 1이나 2에 그 접속을 하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첫 번째 미드업 때 코어 O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코어 OS라는 거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인데, 이제 우분투나 레드햇 같은 건데, 이제 정말 도커를 위해서 새롭게 나온 OS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도커 구동에 최적화돼서 일반적인 리눅스 배포판에는 있지만 코어 OS에는 없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패키지 매니저 뭐 apt get이나 염 같은 거가 없어가지고 저기서 뭔가를 설치하려면은 조금 까다로운 게 있는데, 이 OS의 그 사상 자체가 여기에는 뭔가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커를 그냥 띄우는 리눅스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도커를 런만 하는, 그리고 그걸 관리만 하게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OS 특징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메모리 사용량이 좀 작다. 왜냐면은 뭔가 기능이 빠졌으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좀 작은 게 특징이고, 그리고 페인리스 업데이팅이라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게, 버전이 업이 되면 현재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파티션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 해놨다가 재부팅이 되면은 그때 이제 그 파티션 교체를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뭔가 되게 페인리스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 써본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자동 업데이트가 기본 옵션인데, 그래서 실제 서비스가 운영 중일 때 자기 맘대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코어 OS가 굉장히 많은 서버를 관리를 하는, 뭐 수백 수천 대를 관리를 하는 거를 디자인이 돼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세네 대 정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버가 한 대가 내려가면 이제 서비스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부트를 수동으로 해주는 옵션을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를 정말 이제 잘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것 중 하나가 클러스터가 디폴트라서 처음에 인스톨을 할 때 어떤 정해진 키값으로 서버를 인스톨을 쫙 해버리면 그 키값에 맞는 서버들끼리 클러스터가 돼서 특별한 설정이 없이도 여러 개의 서버를 관리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코어OS에서 이제 특징은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이제 HD랑 시스템D랑 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HD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시스템D 같은 경우는 코어 OS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리눅스 배포판에서 서서히 이제 표준적인 이닛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플릿 같은 경우도 이제 코어 OS에서만 존재를 하는 구성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H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설명이 이제 High Available Key Value Store라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한데, 키와 밸류를 그냥 저장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사용법이 일단 쉽고, 그리고 클러스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서버에서 저렇게 세팅을 하면은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서버에서 저 키값을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법이 쉽기 때문에 그 설정을 이제 저장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HD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어 OS가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HD가 이제 각각 서버가 있고, 그걸 이제 클러스터로 묶어주는 것도 이제 인스톨할 때 설정만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OS를 5개를 설치를 하면 그냥 설치하고 나서 바로 그냥 클러스터를 엮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의 HD에 키를 저장을 하면 다른 서버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할 부분이 배포 쪽인데, 그 배포 쪽에서 이 HD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왼쪽 네모가 앱 서버고요.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네모가 핫프록시 서버인데, 이제 앱 서버에 어떤 제가 웹 서버를 띄우게 되면은 그 IP랑 포트가 있잖아요. 그 IP랑 포트를 저 HD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이제 명령어가 HD 컨트롤하고 셋한 다음에 키 밸류를 쓰면 되는데, 지금 제가 키로 입력을 한 게 서비스의 웹 밑에 웹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로 적은 게 IP랑 포트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웹 서버가 설치가 되면은 자신의 IP와 자신의 그 포트를 이제 HD에다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HD에서 좋은 기능 중 하나가 TTL 기능이 있는데, 타임 투 리브라고 해서, 지금 타임 투 리브를 60초로 지정을 하면은 저 키는 60초 후에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서버가 정상적일 경우엔 당연히 삭제될 일이 없는데, 서버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면 그 HD에 그 서버 정보를 없애줘야 되는데, 이미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서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60초를 주면은 적어도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도 60초 내에는 이제 저 설정 파일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데모로 보여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45초마다 한 번씩 세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60초가 지나면은 세팅이 사라지기 때문에 45초마다 세팅을 해서 현재 내가 살아 있다라는 정보를 계속 알려주고, 이제 혹시나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죽으면 이제 60초 후에 자동으로 키 값이 빠지면서 그 서버 정보가 사라졌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HD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IP와 포트 정보 셋을 하면은 이제 핫프록시 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get을 하는데요. ge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 값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있는 이제 밸류 값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get이라는 것과 watch라는 게 있는데, get은 말 그대로 저기 정확한 키 값을 얻어오는 명령어고, watch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변했을 때 자동으로 get을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제 HD watch를 하고 특정 어떤 키 값을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키 값이 변하지 않으면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변하는 순간 이제 get을 하게 돼서, 저것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이제 핫프록시 쪽에서는 저 서비스 밑에 웹 디렉토리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웹 서버가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저 watch 명령어를 통해서 변화를 감지를 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앱 서버가 두 개가 있고 핫프록시 서버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101에 4900번이고 하나는 102에 4900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들이 뜨면서 자동으로 설정을 저장을 합니다. 서비스 밑에 웹 밑에 하나는 웹 1, 앱 1, 뭐 앱 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핫프록시 쪽에서는 이제 변화를 감지를 하게 되고, 변화를 감지하면은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럼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핫프록시 설정 파일을 새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앱 1만 바라보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추가된 서버들을 설정 파일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재시작이라는 건 이제 핫프록시를 리로드를 시켜주면은 그 설정 이제 바뀐 파일이 적용이 되니까 이제 자동으로 저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무중단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공하는 HD 그 watch나 get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confd라는 거가 그것을 좀 더 표준화를 자기 나름대로 표준화를 시키고 좀 쉽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나온 프로그램인데, confd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얘기했던 어떤 걸 감지를 하고, 그리고 설정 파일을 수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재시작하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conf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confd가 이제 HD랑 연관이 있는데, 라이트웨이트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실제 제가 소스를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정말 되게 단순하고 가볍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로 만들어졌고, 현재 HD랑 콘솔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슈를 보면 대부분 이제 HD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템플릿 리소스 컨피그라 그래서 저 설정 파일이 하나 있고, 또 밑에 이제 소스 템플릿이라 그래서
실제 그 서비스의 설정 파일을 할 수 있는 템플릿 엔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ot stable이라고 제가 쓴 이유는 지금 버전이 0.5가 스테이블이고 0.6이 지금 개발 중인데 0.5에서 사용되던 신텍스가 0.6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곧 바뀔 텐데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왓치라는 명령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왓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왓치는 어떤 값이 바뀌자마자 바로 그 변화를 알 수 있어서 좋은데 컴프디에서는 아직은 폴링 방식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씩 etcd를 계속 읽어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값이랑 다르면은 그걸 이제 다르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슈 등록돼 있고 실제 풀 리퀘스트까지는 됐는데 아직 머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곧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파일에 이제 리소스 컴피그 파일 샘플인데요. 샘플 보면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데, 첫 번째가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happroxy.conf.template 저 파일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템플릿 파일인 거예요. 템플릿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 데스트는 어떤 이제 값이 수정이 되면은 저 파일을 바꿔서 실제로는 etc 밑에 happroxy.conf 파일에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소스 파일에 적당한 수정을 한 후에 저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너나 그룹이나 모드 같은 경우는 저 파일을 생성을 할 때 뭐 오너나 그룹 모드를 뭘로 할지를 설정을 하고, 이제 키스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키의 변화를 감지를 할 거냐라는 거를 저기다 적어줘서 지금은 서비스 밑에 웹이라는 키를 계속 감지를 하게 하고, 저기에 변화가 생기면 저 소스 파일에 어떤 변화를 줘서 데스트 쪽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 이제 리로드 커맨드로 지금은 서비스 프록시 리스타트를 해서 이제 변화가 감지가 되면은 설정 파일 바꾸고 이제 새로 실행하는 것까지 저기다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템플릿 쪽도 약간 생소하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보시면은 밸런스 쪽에 이제 로드 밸런스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그걸 설정 파일로 뺀 샘플인데요. 지금 보면은 핫프록시 밑에 밸런스라는 키를 읽어서 저기다 이제 넣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아까 etcd에다가 저 키에다가 뭐 로드 밸런스라고 쓰게 되면은 그 변화를 뭐 감지를 해서 저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있고, 밑에 부분 보면은 이제 서비스 밑에 웹 밑에 별표를 이제 레인지로 해서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저 서버 그리고 키 값, 밸류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컴프디에서 나온 어떤 그 템플릿인 거고요. 이것을 두 개의 파일만 세팅을 하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정 파일 바꾸고 재시작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먼저 그 핫프록시와 컴프디를 사용을 하는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커 파일로 핫프록시와 컴프디 쪽을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트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해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etc 밑에 컴프디 디렉토리를 보면 conf.d 디렉토리랑 템플릿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컴프 쪽에서 지정을 하는 기본 디렉토리고요. 그래서 파일을 보면은 지금 컴프디 쪽에는 happroxy.toml 파일이 있는데, 네, 이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은 소스는 happroxy.cfg.template 파일을 바라보는데, 이게 지금 앞에 디렉토리는 없는데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그 etc 밑에 컴프디 밑에 템플릿 디렉토리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저 파일을 읽어서 etc 밑에 happroxy 밑에 happroxy.cfg 파일로 만들고요.
그리고 변화를 감지하는 키는 서비스 밑에 웹이라는 키를 계속 감시를 하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핫프록시 리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템플릿 파일도 한번 보면요. 지금 일반적인 핫프록시의 템플릿 그 설정 파일인데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이제 저장을 했고, 이제 밑에 부분이 서비스의 맨 밑에 거를 읽어서 거기에 있는 키 값이랑 그 밸류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는 컴프디 띄고 지금 인터벌을 10으로 하면 이제 10초마다 한 번씩 감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 같은 경우는 etcd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etcd가 이 서버의 바로 부모 쪽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 IP와 포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key not found라 그래서 서비스라는 지금 키를 못 찾았다라고 나오고요. 한번 etcd를 보고 실제로 어떤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1번 서버였고 이건 2번 서버로 지금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다른 서버고요. 지금 보면은 아직 서비스라는 키가 없죠. 그럼 제가 서비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웹에 페이스북을 하고 값은 페이스북의 80으로 하게 되면은 키는 페이스북이 될 거고 밸류는 페이스북의 80번 포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컴프디 쪽에서 이제 변화를 감지를 했는데 그 변화를 감지를 해서 etc 밑에 핫프록시에 핫프록시.cfg를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out of sync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시작을 했는데 에러가 난 거 보니까 뭔가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뜬 것 같은데 한번 설정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데모만 하면 잘 안 되네요. 핫프록시 파일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com이죠. 제가 왜 이렇게 썼지? 네, 다시 명령어를 실행을 할게요. 다시 셋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변화를 감지를 하겠죠, 얘가. 지금 변화를 감지를 했고, 그래서 싱크가 다르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업데이트를 했고 이제 재시작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싱크라고 나오는 게 이게 변화된 값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8080으로 접속을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접속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세팅을 해볼게요. 페이스북을 했으니까 네이버를. 그러면 우리의 이 핫프록시는 랜덤 서버가 된 거예요. 페이스북 아니면 네이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화를 감지를 했고 컬을 날려보면 지금은 페이스북을 가져온 것 같고 네이버를 갖고 왔네요. 딱 봐도 네이버네요. 그래서 설정 파일을 보면은 이제 바뀌어 있겠죠.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띄어쓰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옵션은 아직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루비 쪽 템플릿 보면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 개행 같은 게 사라지는데 그런 거 없죠. 여기 원래 if문이랑 그 반복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 그냥 공백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돼서 그 값이 여기 추가가 됐죠. 그럼 이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네이버 하나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컬을 치면은 저희의 하프로치 서버는 네이버만 바라보는 서버가 됐죠. 그래서 네이버도 삭제를 할게요. 네, 그럼 이 서버는 이제 어디도 접속을 할 수 없는 서버가 됐고, 그래서 이 컴프디라는 게 사실 그냥 엣지디의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한 툴인데, 원래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컴프디를 몰랐을 경우에는 그 루비로 그걸 짰었어요. 그래서 계속 개설을 하고 있다가 바뀌면 파일을 바꾸고 재시작하는 걸 짰었는데, 이렇게 어떤 표준적인 툴이 등장을 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 하프록시 컴프디라는 도커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컴프디 시리즈의 파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도커를 실행을 하고 나는 설정을 단순히 그 HD에다 저장을 하는 것만으로 바로바로 어떤 설정이 바뀌면서 그 동적으로 설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D와 컴프디를 이용한 데모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데모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감지를 제가 셋을 임의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는 거를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IP랑 포트를 자동으로 셋을 할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시스템D를 설명을 드리면은 시스템D 같은 경우는 이제 initD 시스템인데 이제 코어 OS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시스템D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서 그냥 간단하게 그 서비스를 시작하고 상태 확인하고 종료하는 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샘플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require와 after의 docker.service라는 게 있어서 이 서비스 파일을 스타트하면 이제 도커가 이제 서비스가 실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실행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기다렸다가 그 실행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밑에 스타트와 스탑이 있는데 스타트 보면은 도커 런을 하고 그리고 스탑을 하면 도커 키를 하죠. 그래서 여기다 스타트와 스탑에다가 도커 런하고 스탑하는 걸 넣어주면은 이 서비스를 스타트하면은 이 스타트가 실행이 되고 이 서비스 스탑을 하면은 여기 있는 도커의 킬이 종료가 됩니다. 시스템D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플릿인데요. 플릿 같은 경우는 코어OS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D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산 환경에서 시스템D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API 서버가 6대가 있고 로드 밸런서가 2개가 있는데 이 API 서버도 하나의 서비스, 그 시스템D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로드 밸런서도 하나의 시스템D 서비스라고 보면은 이 플릿은 원래는 그 시스템D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하나의 서버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플리트에다가 이 API 서버 서비스를 6개를 띄워줘 라고 하면은 플리트가 알아서 그 클러스터 중에서 6대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시스템D 파일을 다 복사를 하고 스타트 명령어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도 2개를 띄워줘 하면은 그 서버 중에서 2대를 찾아가서 거기다 이제 시스템D 서비스 파일을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해주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을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스템D 쪽 설정 파일에 보면 뭐 유닛도 있고 서비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닛하고 서비스 섹션이 있었는데 이 플릿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x플릿라는 섹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디스트리뷰트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옵션인데요. 첫 번째 샘플이 머신 아이디를 만약에 제가 입력을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여러 개 떠 있는 서버 중에 알아서 실행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저기다가 특정 아이디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디인 머신에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머신 오브 같은 경우는 특정 서비스가 실행 중인 머신에 실행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웹서버를 띄워놨으면 그 웹서버의 IP와 포트를 이제 HD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IP와 포트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현재 그 웹 서비스가 떠 있는 서버에 같이 떠야지 접속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거기에 이제 머신 오브를 사용을 해서 이미 떠 있는 웹 서비스에 붙어서 떠라 라고 이제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어 OS 같은 경우는 머신마다 메타데이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지금 준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세 대가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로드 밸런스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서버는 앱이라는 타입을 줘서 어떤 이런 타입에 맞춰서 이제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핫프록시 같은 경우는 LB 타입으로 저장을 할 거고 이제 웹 같은 경우는 앱 타입으로 해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서비스가 수행 중인 서버를 피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서버가 6대가 있는데 제가 서비스 6개를 실행을 하면 운이 나쁘면 한 서버에 그게 6대가 뜰 수도 있는데 컴플리트 명령어를 줘서 특정 서비스가 떠 있는 곳은 피해서 다른 서버에서 이제 실행을 하라고 알려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버가 지금 2대인데 서비스 3개를 실행을 하면 2대는 실행이 잘 되는데 나머지 한 대는 어디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행이 걸려 있다가 OS가 추가가 되거나 다른 서비스가 죽으면은 그 자리에 이제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그 나오는 패턴 중에 사이드킥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거나 중지할 때 그 컨테이너의 정보를 etcd에 저장하는 그런 사이드킥용 서비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웹서버를 띄우면 그 웹서버의 IP와 포트가 생길 거고 그러면은 그 웹서버의 IP와 포트를 체크해서 저장하는 또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는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띄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etcd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etcd에서 그 정보를 삭제를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사이드킥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어 OS의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패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도커로 만들어서 띄워요. 컨테이너를 띄우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특정 서비스를 쫓아가서 같이 띄우라는 그 옵션이 있었잖아요. 엑스플리트에. 거기에 저 컨테이너를 따라서 띄우라고 사이드킥 서비스를 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에서는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etcd에 저장을 해주고요. 대부분은 이제 기존 컨테이너에 수정 없이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P랑 포트만 안다고 하면은 기존 컨테이너는 전혀 수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가 이제 etc 밑에 환경 파일이 있는데요. 이제 코어 OS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저 환경 파일이 설정이 되고 거기서 현재 코어 OS와 IP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저 파일을 읽어서 이제 IP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커 인스펙트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특정 포트가 실제로 어떤 포트로 매핑이 됐는지도 얻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인스펙트를 보면은 네트워크 세팅 밑에 포트 밑에 80번으로 제가 내부에서 띄운 게 지금 외부에서는 49,167번으로 떴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저 도커 인스펙트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포트가 실제로 어떤 포트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랑 아까 그 환경 파일을 사용을 하면은 현재 떠 있는 컨테이너의 IP와 포트를 얻어올 수가 있고 그걸 이제 etcd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드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아까 애프터가 docker.service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웹.1이라는 서비스용 사이드킥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웹.1.서비스가 뜨면 그때 사이드킥 서비스를 실행을 하라는 거고 bind to는 그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은 얘도 같이 종료를 시켜라 라는 그 설정 값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에다가 그 환경 설정 파일인 etc 밑에 environment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IP를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엑스플리트의 머신 오브의 웹.1 서비스를 해서 이 서비스는 웹.1 서비스가 떠 있는
그 코어 OS 서버에 같이 따라서 뜨라라는 명령어를 세팅을 해줍니다. 이 부분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지금 사이드킥용 서비스가 스타트가 되면은 어떤 걸 하냐면은 지금 서비스 포트 같은 경우는 그 도커의 인스펙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실제 80번 포트가 몇 번으로 떴는지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IP 같은 경우는 etc 밑에 환경 파일에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는 거는 while true를 해서 지금 슬립 45초잖아요. 그 45초마다 한 번씩 서비스 밑에 웹 1번에다가 그 IP와 포트 정보를 저장을 계속 해주고, 이제 time to live는 이제 60초를 줘서 혹시나 이 서버가 그냥 강제로 종료가 돼버리면 이제 60초 후엔 사라지게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사이드킥 서비스가 스탑이 되면은 이제 etcd에서 저 키값을 삭제를 하는 명령어를 줘서 그 웹서버가 죽게 되면은 아까 그 준 명령어에 의해서 여기 그 bind to에 의해서 이 서비스도 같이 죽게 되니까 자동으로 그 서버가 다운되자마자 여기서도 키가 삭제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전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웹.1. 서비스 파일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이드킥 서비스 파일이 있는데요. 먼저 웹.1. 서비스를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웹.1. 서비스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한데 도커 서비스가 실행이 꼭 되어 있어야 되고 실행된 후에 이제 실행을 하라고 명령을 줬고요. 하는 역할은 런을 하는데 이름은 웹1이고 이제 마이너스 대문자 p 옵션을 줘서 지금 80 포트를 익스포즈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할당을 하라는 소리고, 후에마이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면은 그 머신 아이디만 리턴을 하는 굉장히 작은 그냥 샘플용 웹 서버입니다. 그리고 종료를 할 때는 도커 스탑을 하고 아까 이름을 지어준 웹1을 종료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머신 메타데이터는 이제 타입이 앱인 서버에만 이제 배포를 하라는 거고, 컴플리트 같은 경우는 이 웹점 이 별표점 서비스를 주면은 웹점 2번이 떠 있으면 그 서버를 피해요. 그러니까 웹점 3, 웹점 4 어떤 웹점 별표인 게 이미 서비스가 떠 있다고 하면은 그 서비스를 피해서 뜨게 됩니다. 그럼 한번 서비스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플릿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 건데요. 스타트하고 이 서비스를 해주면은 지금 서버가 코어 2와 코어 3번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뜰 거고요. 지금 보면은 네, 2번 서버에 뜬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웹.1. 서비스가 102번에 떴고요. 102번 서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02번 서버에서 보니까 지금 방금 떴고 80번이 49,168번으로 지금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168번에 접속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응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은 현재 이 서버의 IP와 여기 말고 이 IP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49,168번을 이제 etcd에다 저장을 해주면 아까 됐던 것처럼 되겠죠. 그러면 사이드킥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드킥도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웹.1.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거기에 바인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스타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고 이제 머신 오브에서 웹.1. 서비스를 지정을 해서 같은 서비스에 뜨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하면은 아까가 2번 서버에 떴으니까 이 사이드킥 서비스도 2번 서버에 뜰 거고요. 지금 사이드킥 서비스가 2번에 같이 떴고 지금 러닝 상태고요. 요거 한번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를 보면은 현재 자신의 IP와 49,168번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45초마다 한 번씩 로그가 올라올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값이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웹 1번이 들어와 있고, 웹 1번에 보면은 이 IP와 포트가 저장이 되어 있고, 당연히 여기도 이제 변화를 감지를 해서 새로 리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보면 네, 저 서버에 지금 접속이 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2번 서버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2번 서비스와 그 사이드킥 서비스를 같이 실행을 하면은 이제 먼저 2번 서버가 실행이 되고 그 서버를 따라서 네, 사이드킥이 실행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2번이 들어와 있고 그 컬 명령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번갈아 가면서 지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네,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제 버전 1이라고 한 거는 지금 파일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서버가 하나 추가되면은 웹.3. 서비스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 1을 찾아서 다 3으로 바꿔야 되는 약간의 그 왠지 뭔가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시스템D가 처음이었는데 시스템D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p와 %i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 서비스 파일 이름을 웹_1.서비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그 골뱅이 앞에 있는 거는 %p로 매핑이 되고 골뱅이 뒤에 있는 거는 %i로 매핑이 돼서 설정 파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my 서비스의 %i라 그러면은 1번. 그리고 저 이름 같은 경우도 지금 %p 빼기 %i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웹_1이라고 했으면 아마 웹-1로 이름이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p와 %i를 사용을 하면은 서비스 파일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냥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뭐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아웃 스타트 옵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30초인가 60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팅을 안 주게 되면은 처음에 도커를 실행하는 경우에 도커를 이제 레지스트리에서 다운을 받는데, 다운받는 시간이 너무 길면은 자동으로 페일이 돼서 에러가 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꼭 이 옵션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타트 옵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리스타트 얼레이지랑 시간만 지정을 해주면은 이 서비스가 죽었을 때 자동으로 그냥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D에 있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환경 변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etcd 키 같은 경우에 추가할 때랑 삭제할 때 둘 다 사용을 하니까 그걸 그냥 환경 변수로 잘 설정을 해서 범용적으로 이제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찾다가 아는 부분인데, 스타트 풀이라는 또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명령어를 주면은 스타트 하기 전에 저 명령어들을 다 실행을 하고 그 명령어가 다 성공을 하면은 실제 스타트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는 게 kill이랑 rm이랑 이제 풀로 해서 죽이고 이제 땡기는 것만 있는데, 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줄은 는 다음에 빼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빼기 표시를 주게 되면은 저 명령어가 실패를 해도 실패라고 간주를 안 하고 성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 같은 명령어는 실패를 하면 스타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컨테이너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을 주면은 있으면은 삭제를 하고 없어도 그냥 에러로 처리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바뀐 파일을 보여드리면요. 웹.1. 서비스 이제 웹점을 웹_로 바꿨고요. 그래서 다 이제 p와 i로 치환을 했는데, i번째에 뭐 그거고, 지금 파일명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이드킥 같은 경우에는 바인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킥 서비스는 이름을 그냥 지었고요. 웹 골뱅이 1이라고 지었고, 실제 도커는 웹 언더바 런이라는 해서 언더바 런을 줘서, 그러면 여기서 %p를 하면 웹을 얻어올 수가 있고, 언더바 런을 하면은 그걸 따라가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두 개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p와 i로 치환을 했고, 이제 리스타트 명령어를 제가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네, 나머지도 다 이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비교를 한 거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 이제 두 번째는 도커만 사용했을 때의 경우고, 세 번째는 이제 코어 OS와 좀 HDD 같은 경우를 사용을 했을 경우인데, 제가 마지막에 급하게 작성을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설정 파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다 요새는 그래도 다행히 etc 디렉토리 밑에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실제 파일을 열어보면은 옵션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옵션은 몇 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옵션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떤 옵션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문서로 관리를 하던가,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똑같이 재설치를 하라 그러면 약간 좀 자신이 없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도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도커 같은 경우는 그런 설정 파일을 다 환경 변수로 빼서 런할 때 환경 변수로 주게 되니까 뭐 어느 정도는 중요한 옵션을 좀 찾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그 도커 파일 자체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설정 파일로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조금 관리가 쉽다라는 점이 있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HD와 컴프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설정 파일을 HD에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게 있죠. 각 서버마다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한 곳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동적으로 설정을 적용하기도 굉장히 쉬운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리눅스를 사용을 하면 이제 컴파일을 하거나 소스 저장소를 이용을 해서 하고, 당연히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처음부터 서버 세팅 새로 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도커 같은 경우는 도커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냥 런하고 환경 설정 파일만 잘 주면 되기 때문에 쉽고, 근데 거기 이제 플리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각 서버로 접속할 필요도 없이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코어 OS 서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아, 제가 베이그런트로 지금 VM웨어로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 PC의 서버는 그냥 거기 호스팅 아, HDD 같은 경우는 그 코어 OS에 각각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클러스터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그런트로 3개 띄운 거 안에 HDD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HDD 왜 실행하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버 안에 들어가서 날릴 경우에는 자기 자신 로컬에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고, 밖에서 할 때는 그 IP와 포트를 지정을 해주면 네, 사용을. HDD는 그 안에서 썼어요? 네네. 플립 컨트롤 그거 같은 경우는 다 밖에서 실행했어요? 네, 플리 컨트롤 같은 경우는 플릿 컨트롤 터널이라는 명령어를 줘서 지금 로컬호스트에 2222번이 코어 OS 첫 번째 서버에 22번이랑 매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플릿에서요. 플릿 밑에 이제 머신들이 좀 있고, 사용자는 뭐 어떤 머신이 있는지 잘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AWS 같은 거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EC2 같은 게 플릿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좀 약간 낭비 막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냥 딱 머신 개수를 제한해 놓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머신이 없을 때 새로 띄워주고 막 이런 부분도 혹시 있나요? 그래서 그 코어 OS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할 때 그 클라우드 이닛이라는 파일을 사용을 해서 보통 인스톨을 하는데 그 설정 파일에 공통된 어떤 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실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아마 하나씩 추가가 될 거예요. 이 플립 머신 안에. 그러면 최초에 그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그냥 최초에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네네. 나중에 추가로 필요해졌을 때는 그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설정 파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디스커버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클러스터를 묶을 건지에 대한 설정인데 지금 2번 서버 같은 경우에 디스커버리 URL이 이거고 지금 1번하고 3번도 다 이 URL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웹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웹에서 보면은 지금 3개의 서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 discovery.hd.io라는 도메인은 지금 코어 OS에서 제공을 하는 도메인인데 이거는 뭐 프라이빗으로 구성도 할 수 있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테스트로 편하게 하려고 이제 기본적인 공개적인 URL을 사용을 해서 지금 클러스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나중에 OS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 URL을 그 지정을 해서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 추가가 돼서 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플립 터널만 스포트 해주면 네. 다른 데로 바로 SSH가 들어갈 수 있나요? 실제로 지금 플립 익스포트를 한 거 제가 1번 서버를 익스포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호스트의 2222번이 실제로는 코어 01번인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고 그러니까 유닛이라던가 머신 리스트는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터스 네, 스테이터스를 만약에 2번 서버에 있는 걸 스테이터스를 치게 되면은 지금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냥 2번 서버로 또 접속을 시도를 합니다. SSH로. 그래서 2번 서버에 대한 그 SSH 키, 프라이빗, 퍼블릭 키가 맞으면 그냥 한 곳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그 터널 플립 터널 익스포트 그거는 어디가 뭔가요? 지금 같은 경우 기본은 이제 로컬호스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설정을 안 하게 되면은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